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저지를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24시간 철야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박현우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어제 이 상황을 잠시 보면요. 박병석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모아서 협의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법사위 법안14 소위에서는 또 공수처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고 그거를 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있었고 그래서 오후에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제 상황은 어떻게 이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난 다음 이게 예견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대한변협회장이 원래 공수처 좀 부정적인 입장이셨어요. 근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들어갔다 나오신 이후로 야당 추천위원들이 무리해서 이 추천을 못했다. 심지어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들까지도 비토하더라. 예. 그래서 이건 자신은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야당의 전략이 성공한 거죠. 예, 지금까지. 네. 공수처가 원래는 7월 중순에 출범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출범 안 시켰잖아요. 못하게 야당이 지연 전략을 썼고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고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끌려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셨다. 그리고 어쨌든 이건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국회이지 않습니까? 네. 19대 때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희가 테러 방지법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았어요. 그냥 약간 지연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저는 공수처 전략에 있어서 목표한 바를 다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더 이상 이걸 무슨 육탄전을 한다거나 그리고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과유불급으로 실익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이 결단해서 공수처를 단독 처리하면 공수처 관련 개정안을 그런 그 정치적인 부담도 민주당이 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결단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시는 이런 양상이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이겼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석인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지연 전략을 썼고 그 지연 전략이 먹혀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정치적 실익을 얻지 않느냐. 그 정치적 실익이라는 것은 결국 공수처를 연기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지지도까지 이제 떨어뜨렸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위 이야기하는 공수처법 이 부분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작년 연말에 4+1 협의체로 인해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가 시켰던 법이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일단 위원 소속까지 들어갔었던 그런 법이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최근에 공수처법 처장 임명에 이게 동의를 하고 나온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는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대의적 명분에서는 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것이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사실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죠. 어떻게 급변했냐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공수처장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시도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작년에 4+1 협의체로 공수처법 통과될 시에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신의 한 수라 그래서 여당이 이야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다.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한다. 이 부분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어요. 1년도 안 지났고 2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당이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상식성에서 상당히 위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위헌 소송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기에 굳이 이렇게 강행을 하려는 그러한 여당의 목적이 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야당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필리버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할 텐데 예. 실질적으로 뭐 103석 대 180석 아니겠습니까? 여기 물리적으로 어떻게 뭐 저항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원 180명이 의결해서 중단시킬 수 예.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절차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검찰과 언론이 굉장히 가까워져서 예를 들면 야당이 필리버스터 하는 거는 절차상 옳고 180명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의결을 하면 이것도 법이 정한 건데 이거는 무리고 이런 식으로 여론 지형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법과 원칙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절차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은 국회가 하는 모든 활동은 정치적인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5.18 관련하여 김종인 위원장께서 광주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으셨단 말이죠. 네. 그래놓고 5.18 왜곡 관련, 이거 딴 것도 아닙니다.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건 보수 정권 때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거든요. 그 정신을 부정하고 계속 5.18을 북한군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취지로. 예.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는 법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러면 광주에 가서 무릎 꿇는 김종인 위원장은 뭐고 5.18 왜곡을 반대하는 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뭔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 부분은 좀 제외하시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주장하시는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석으로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걸 의결하면 그걸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이득을 많이 얻으셨으니 더 이상 과유불급 안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법안 소위에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단독 의결이 된 거죠? 민주당 네, 네. 쪽에서요? 예. 여기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이 있으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식의 어떤 그런 제스처로 밖에 사실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 선출된 권력이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이의를 건달하더라도 여기에 명분이 있다라는 그런 네. 것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무엇이든지 그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한다. 무엇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리버스터라든가 안건 조정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180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의지만 갖게 되면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금 우리 최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엄연히 표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당답게 필리버스터 해라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차적 정당성은요, 그 정당성이 있고 합법성이 있고 민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학문적 논리이긴 하지만은 이 정당성과 합법성과 이게 어떤 민주성이라는 것은 상대 쪽의 의기를 충분히 감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쪽에서 실익을 줘야 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에요. 예.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이루어져야만이 실질적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여당의 지금 어떤 패턴, 그 전략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실질적 정의를 담보할 만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이 자체도 결국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이 비토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과연 검찰을 떠난 고위공직자의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과 독립성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다음 두 번째로 5.18 왜곡 처벌법 이 부분도 수기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문화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네. 수기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수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를
담보를 한 실질적 정의 자체가 이룰 수 없다는 아니 겁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5.18 왜곡 방지 특별법은 19대에 이미 특별법 형태로 제한된 것이에요. 그게 19대, 20대, 21대에 거쳐서 수기가 안 됐다는 건 이 상황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때도 사자 명예훼손 등 해서 조금 강화하는 법안을 사실 저도 냈거든요. 예. 19대 때. 그러니까 그건 수기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 저는 5.18 왜곡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예. 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나중에 그 당내 몇몇 분들이 이게 무슨 뭐 아주 안 좋은 것이었던 것처럼 왜곡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취합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마음대로 돼야 절차가 보장되는 겁니까? 이게 국회가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7월 중순에 출범해야 될 공수처가 지금 12월인데 출범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 4개월 동안 여야 대표가 소통 안 했습니까? 아, 그러면요, 4개월 이상 지금- 어떻게 시간을 줍니까? 그리고 예. 비토권이라는 게 무조건 정파적 이익에 따라 비토하는 겁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후보가 나왔을 때 비토하라는 거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들까지 비토하는 게 그게 비토권입니까? 그건 지연 전략이고 그게 통해서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못했으니 정부 입장에선 할 만큼 했으면 이제 과유불급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그러면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이제 두 분께서 첫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요거 하나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토권을 줬는데 그 법을 개정해서 비토권을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처음에 비토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법 통과위에서 갑자기 뺐다. 거기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만약에 그 심의가 틀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무슨 그다음에 말씀이죠? 아, 그러니까 무슨 그거죠. 정당성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개정안이 7분의 5만 되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예, 3분의 2죠. 예, 3분의 2죠. 그러니까 5명 이상만 되면 되는 네, 건데요. 네. 그 처음에는 그게 6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갑자기 야당에 줬던 비토권을 다시 뺏어오는 거 아니냐, 그게 정당하냐라는 나중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전에 또 반대쪽에서는 7월 달에 공수처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그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 분씩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 그렇게 많이 끈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의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7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 공론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됐는데 승인은 과연 수기 절차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할 여지가 있다라는 봅니다. 지금 연말 전국을 앞둔 상황에서 끝까지 뭔가 모르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형태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 막판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7, 8월 달, 9월 달 이 정도의 과연 이게 수기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을까? 이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 어떤 절차상, 전략상 이 부분을 맨 마지막 정기 국회 마지막 임박 시점까지 이렇게 몰아넣어야만이 결국 야당 쪽에서 이 부분에서 지연 절차를 썼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개혁 입법의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고의적으로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어떤 여론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성의 있게 가지고 갔느냐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실 수가 있다는 결국에 거죠. 절차적 정당성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 제가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국민의힘 마음대로 안 되면 네.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선출된 권력 운운하시는데 그 국민의힘도 선출된 권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신 7분의 6, 7분의 네네. 5건은 이게 여건이 바뀌었죠, 사실은. 4+1일 때는 교섭단체,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2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민주당이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야당 쪽에서 제안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석이 바뀌어서 교섭단체가 하나밖에 안 된 거예요, 야당 쪽에. 네. 그래서 한 야당이 2명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파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의결 구조도 사실
7명인데 7분의 6 구조는 없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만장일치를 법으로 규정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나라도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예. 관행이지.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7분의 5가 정상적인 것이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절차적 정당성 이야기를 좀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어제까지는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라도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걸 바라죠. 그래서 일관되게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예를 들면 공수처장 후보를 여야 원내대표가 사전에 그 풀을 충분히 같이 마련하는 과정, 그래서 그 추천위원들하고 공유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많이 드렸죠, 패널들이. 그래서 나온 분이 김영란 대법관이라든가 그리고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여당 추천이었지만 여당에 늘 불리한 판단을 많이 하셔서 야당에서 거부감이 없으니까 네. 그런 인재풀을 좀 만들어라. 뭐 그런 제안이 여기저기서 많았는데 그런 분들은 다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그럼 보니. 그 협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 예. 대한변협에서 판사를 한 분 추천했는데 네. 그분 정도면 대한변협 추천이니까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당이 그분에까지 비토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실 카드가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목표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초 단독 처리를 염두에 두고 한 네네.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예, 예. 왜냐 그러면은 뭐 한 달 전에 일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여당 쪽에서 모든 개혁 입법에 대한 부분들을 한 달 시한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김태현 원내대표도 연말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예. 이 관계에 있어서 7일 날에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직접적인 메시지를 했죠. 네. 권력기관의 개혁을 가속화시켜야 되고 여기에 공수처법에 공수처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야권과의 협의 타협을 통해서 한다. 그걸 그렇다 그러면 야당이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다 그러면 여기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극적인 타결을 한다 하지만은 이것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명분삭경에 불과한 것이고 애당초에 이 부분은 연말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완료를 시켜야 되겠다는 여당의 전략적인 어떤 그림 속의 한 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좀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 어떤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코로나로 다 힘드시잖아요. 네.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대통령께서 임명한 그 검찰총장과 또 대통령께서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갈등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질과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국민들이 피곤해요, 사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윤석열 블루 이런 말 나오고 한쪽에서는 또 추미애 블루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께서 확실히 하신 건 이게 그 권력기관 개혁으로 가는 진통이다. 이런 시각 또한 확실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의 인식에서 약간 그 야당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싸우고 이런 거 당연합니다. 야당이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불과 작년인가 재작년만 해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사실 청와대입니다. 대통령 주변이고 네. 고위공직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출범시키는데 반드시 검사가 공수처장이 돼야 된다는 건 그럼 검찰총장도 검사, 공수처장도 검사. 이건 다시 검사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타협의 여지가 있다면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후보를 여야가 받는 방식, 이거 마지막으로 극적 타협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예. 지난번에 뭐 그 대한변협이 추천한 분들도 야당이 추천위원들이 거부하셨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가장 안타까운 마음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어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방역과 민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전국의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한 마음이다.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속내를 완전하게 드러내신 걸로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개혁에 대한 이 언급이 속내를 드러났다고 표현하는 건가 아니면 원래 이렇게 계속 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보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대립 이 관계가 1년을 지났거든요. 예.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이 굉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두 사람 다가 대통령이 임명해낸 사람인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위 말해서 해결책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이런 그런 비난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통령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다소의 늦어진 감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강하게 주장을 해왔고 상당히 강한 또 드라이브를 걸어왔단 말이죠. 이 부분이 올해가 지나게 되면은 상당히 이 추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대선 전국이 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되기 때문에 네. 소위 정치적 경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개혁 과제에 대한 완수가 이제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 권력기관의 개혁은 12월 달 이것이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 세 번째로는 지지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일찍이 좀 더 빨리 그 사과를 하지 않고 지금에서 했느냐라는 부분은 실제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고려를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그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중간중에 아니면 시초 초기 단계라든가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가닥을 짓는 얘기를 해둔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편을 들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정치적 부담이 크겠죠. 그런데 이 끝까지 상황을 끝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시기적으로 연말을 넘길 수가 없는 계획 입법 과제에 대한 시기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와 맞물려서 대통령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는 이제는 시기가 다 끝나갖고 만료될 시기가 막바지에 왔으니까 여기서 완결을 지으라는 대통령 입장이라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기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지지층 일부, 일각에서는 지금 콘크리트 지지율 40%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조금 입장 표명이 늦은 게 아니야 이런 아쉬움을 표명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과정을 보면 야당과 윤석열 총장의 전략이 이 소용돌이 속으로 정쟁 속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라고 공세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그 해임하겠다든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직권남용이 됩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반퇴진론이 또 나와요. 근데 그 동반퇴진론도 엄격히 얘기하면 그 법무부 장관은 임기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쟁의 한복판에 대통령을 끌어들임으로써 대통령의 위상을 추락시키려는 야당의 계산이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법률가시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아시고 또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분이 아니셔서 그걸 피해 오신 거죠. 사실은 잘 이제 대처를 해 오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약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연말에 처리 안 하면 뭐 세상이 무너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1월도 있고 2월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께서 연말 내로 처리하라는 가이드라인 주고 이런 분 아니시고요. 더 중요한 뜻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게 공정성을 담보하라가 요즘 나온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했다. 예. 이렇게 보고 지난번에 대통령 지지율이 40% 떨어지면 이건 위기죠. 왜냐하면 41%로 당선된 이후 처음에 80%에서 아무리 떨어져도 45%, 아주 9% 됐다가도 다시 반등. 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인데요. 지난번에 보면 호남과 진보층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왜 공수처를 빨리 안 만드냐는 질책이에요. 예.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자기를 방어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왜 참으시냐. 이게 답답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통과되고 윤석열 총장의 거취가 결정되면 예.
그 호남층과 진보층에서 떨어져 나간 지지율은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가 넘으려면 중도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다른 정책들을 잘해서 회복하면 되겠죠. 뭐. 그럼 이 교수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면 지금 공수처를 지지율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가 왜 공수처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끄냐, 빨리 처리를 하지, 이런 지지자들의 그런 바람을 못 받아준 것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는 원인도 분석해 주셨거든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진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이제 피로감이 있는 것이죠. 예.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은 다양면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공수처 처리를 위하는 쪽에서는 공수처 처리를 왜 안 했느냐, 이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다른 한쪽에서는 공수처와 관련해서 검경의 대결, 이 부분들이 상당히 볼썽사납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입법 독재부터 시작해서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브레이크 없는 전진을 하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투영이 됐기에 지지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락 추세를 가고 있단 말이죠. 지지율 차세가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일주일 정도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가 드러날 겁니다. 왜냐 네. 그러면은 이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이고, 또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다수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과잉 대표성 내던 부분, 이 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그런 여론은 굉장히 많다. 예. 이 부분은 소위 말하자면은 과유불급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다라는 것을 이 지적하고 부분은 싶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예. 있는데 맞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봐 주세요.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도에서는 저런 의미로 떨어져 나갔고요. 네. 그래도 40%대가 유지되죠. 그런데 이번에 40% 이하로 떨어진 건 여론조사 분석해 보면 호남과 진보층이 떨어진 예, 겁니다. 그러니까 40%대와 50%대를 제가 아까 분리해서 설명드린 게 네. 뭐 동의하는데 그러나 진보와 호남은 돌아온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지율 추이는 좀 더 지켜보면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자,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들의 과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주고 밝혀왔었는데 이제 분명히 그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반발하는 그런 당내 세력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당내 분열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지적이 대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근데 보입니다.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도 반대를 네,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비토하는 그런 예, 입장을 나타냈죠. 이렇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보자 그러면 정당 대표의 사과 그 자체가 목적은 사실 아닙니다. 네. 뭐냐 그러면은 어떤 형태든지 좀 전진하자, 발전하자,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계기를 만들어서 발전하자, 이런 뜻에서 사실 정당 대표가 사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도자들이 사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건 뭐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비판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 봐야 되겠죠. 뭐냐 그러면은 그럼 왜 이제서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김종인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구조속, 특히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의 구조상은 상당히 첨예한 대립적 계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헤게모니 분쟁이 늘 일어나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의 목소리가 어떤 면으로는 존중이 돼야 되고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대립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뻔히 아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수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당히 언짢은 그런 기분으로 남아있고 이것이 국민의힘이 넘어야 될 과제라 그러면은 예. 소위 이야기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관계들을 정립시키고 여기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소통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나온 비판론은 자 이해는 하나 왜 갑자기 뜬금포를 하느냐 라는 그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갑작스럽게 절벽에서 물건을 던지듯이 해버리게 되면은 이건 파열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가장 문제가 이런 자중질환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아시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중차대한 사과를 놓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정치 작업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밖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를 놓고
내분이 약간 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밖에서 볼 땐? 그 우선 뭐 국민의힘이 처리할 일이고 네네. 김종인 위원장이 처리할 일이라 저 의견이 없습니다. 예, 다만 김종인 위원장께서 광주에서 진솔한 사과를 하신 모습, 네. 그리고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하시는 모습, 그리고 사회 재해 관련 재기업처벌법의 전향적인 입장을 산업재해 처벌법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정말 국민의힘이 바뀌냐라고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나머지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그렇죠. 일이죠. 네. 예. 자, 그 시기에 대한 것 하나만 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시기가 지금 뭐 한 2개 정도 날짜가 팔고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어느 시기로 예상? 뭐 시기적으로 임팩트, 즉 효과가 가장 큰 시기가 뭐 그 적당한 시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예.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비대위원장인데 사과도 못하냐. 사과 못할 거면 나는 비대위원 이제 그만두겠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행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강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습게 됩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자체가 프레임에 걸려버려요. 예. 그래서 이미 배는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활은 시위에서 떠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사고를 해야만이 이런 정도 정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감당해야 될 부분은 이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파열을 뭐 어떻게 감당해낼 것이냐. 이 부분에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력이 달려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게 공수처법이 이제 내일까지 처리되느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신경이 써 있어서 사과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